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김기훈입니다. 저는 다발성 경화증에서 임신과 출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주로 20대, 40대의 젊은 여성분들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고민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우선 임신을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지, 또 중요한 것은 임신이 내 질병 진행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개론, 임신 중 질병 경과 및 장기적인 영향, 임신의 계획 및 준비, 임신 중 질병 조절 치료제 사용, 모유 수유 및 산후 관리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불임의 가능성이 높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규모 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하여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의 불임 진단 비율과 다른 건강한 여성을 비교했을 때 불임 진단의 비율은 8.5% 대 8.1% 정도로 경미하게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불임 치료를 받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비율이 더 낮았고 불임 치료 효과는 건강한 여성과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비율은 다소 높을 수는 있으나 불임 치료를 통해 건강한 여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대규모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약 4천여 명의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임신을 분석했을 때 약간의 조산 위험이 높았으나 이외 태아의 성장 부전, 태아 기형, 산모가 경험하는 임신 합병증은 일반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임신 및 태아 합병증은 일반 여성과 비슷한 수준이며 산모가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낳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임신으로 인해 다발성 경화증의 질병 경과가 변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다발성 경화증에서 질병 활성도를 연간 재발 횟수 ARR로 많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임신 전과 임신 초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임신 후기에는 이 연간 재발률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임신으로 인한 면역 체계의 변화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출산 후에 임신 상태가 종료하게 되면 재발 위험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출산 후 재발 위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자료를 보시면 이 화면에서 초록색 그래프가 2009년 이후의 데이터인데요. 최근 다발성 경화증 관리 및 치료 방법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전보다는 출산 후 재발의 위험이 많이 감소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내가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임신으로 인해 얼마나 장기적으로 악화가 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임신이 장기적인 장애 진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장애를 의미하는 EDSS 장애 척도 점수 4점과 심한 장애를 의미하는 EDSS 점수 6점까지 장기적으로 도달하는 환자의 비율은 임신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신은 다발성 경화증 여성의 장기적인 장애 축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인데 임신을 해도 될까요? 네, 임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신이 내 질병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안전한 임신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진 간에 공유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많은 연구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가 필요합니다. 가임기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은 가족 계획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배우자까지 의료진과 지속적인 대화가 권고되고 특히 진료 때마다 가족 계획에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안전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서는 계획된 임신이 강하게 권고됩니다. 이는 임신 전에 질병 안정화가 핵심 목표이기 때문으로 적어도 임신 계획 6개월 전부터는 각 약물의 조절 또는 변경 시기, 피임 유지 기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임신 및 출산 시 치료 부분에 대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임신 전 약물은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절 또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임신 시 재발이 발생하였을 때는 MRI 검사가 시행은 가능하나 조영제 사용이 어려워 정확한 검사가 일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단기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는 가능하나 임신 초기에는 태아 9개월 발생의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만 방법에 대해서는 자연 분만과 수술적 제왕절개 방법 모두 일반 여성에 준하여 가능한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페론 그리고 글라티라마 아세테이트와 같은 자가 주사제형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형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태아 유해 보고는 없었던 제제로 다만 임신 중 유지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구형 치료제의 경우에는 임신 중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바지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전에 장기적으로 휴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예정 2개월 전에 중단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텍피데라 제제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 확인되거나 임신 직전에 중단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고, 마벤클라드 제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투약 후 6개월 동안은 피임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맥 주사제형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사브리 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임신 중 유지가 가능한 약제이나 사용 시에 전문가와 상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승인된 오크레부스 약제의 경우에는 마지막 투약 후 3에서 6개월 정도 피임이 권고되고 있고, 맙테라 약제 역시 비슷하게 피임 기간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와 같이 24개월 전에 오바지오 약제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 권고사항이며 6개월 전에는 마벤클라드의 마지막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크레부스는 3에서 6개월 전에 마지막 투여가 이루어진 다음에 임신 시도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고요. 피타렉스 제제는 임신 시도 2개월 전에 중단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피데라는 임신 시도 직전이나 그리고 임신이 확인된 직후에 중단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가 주사제형 치료제와 나탈리주맙 제제는 임신 상태 중에 사용이 가능한 약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수유를 원하시는 경우 사용하는 치료제에 따라 가능합니다. 자가 주사 형태의 인터페론, 글라티라마 아세테이트는 사용하면서 모유 수유가 가능하고, 경구 제제 중에서는 클라드리빈도 마지막 투여 10일 이후라면 수유가 가능하겠습니다. 출산 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환자에서는 수유가 어려워지더라도 효과적인 질병 조절 치료제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으며, 다발성 경화증에서 피로 우울감을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산후 관리 시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도 건강한 임신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된 임신이 권고됩니다. 사전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 및 약제 조절을 통해 환자분들의 건강한 임신 및 건강한 아이 출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